공포의 전세 양극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은 이제는 전세도 들어갈 수 없다. 매우 어지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특히 전세 시장이 사라지고 월세화가 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가 사라진다. 자, 이 갭 투자가 다시 활성화되려면은 저는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은 전세 대출을 통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 전세 수요가 늘어난 만큼 또 다시 갭 투자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전반적인 기준은 전세가 아닌 월세화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가 부동산에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20년, 30년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뒤처진 것을 메우기 위해서 양극화가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양극화가 나타나는 이 과정 속에 특히나 전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월세화는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갭 투자는 자연히 빈도가 특히 대부분의 투자에서 비율이 상당 부분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에 양적 성장이 아니고 이제는 질적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적인 성장이 앞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송파 전세값도 2억 뚝.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라고 하는 송파, 강남구, 서초, 여기서 그나마 지금 강남 3구권에서는 지금 양극화 중에서도 송파가 먼저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억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매매 시장 닮아간다, 이 얘기가 무엇이죠? 자, 우리 양극화가 먼저 나타났던 부분들은 아파트 시장부터 먼저 나타났습니다. 매매 양극화부터 먼저 나타났죠. 왜 매매 양극화부터 나타났습니까? 아파트 양극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똘똘입니다. 똘똘이가 불러옴으로 인해서 이게 시장의 전체에게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왔고,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자연히 나타나는 것은 전세 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겠죠. 현금 비중이 현금의 보유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는 전세 시장에서도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양극화 시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렇습니다. 강남 서초는 또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전세 시장에 있어서의 현금 보유력이 여기서 양극화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보유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현금 동원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결국에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남 3구에서도 송파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오히려 서초는 전세가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세 양극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시장에 먼저 양극화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것이 경매 시장입니다. 경매 시장에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경매 양극화가 되는 거죠. 이게 2번이 되고, 3번이 무엇입니까? 1번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의 매매 시장의 양극화죠. 아파트 양극화. 이거는 똘똘이 때문에 나타나는 양극화입니다. 똘똘이 한 채로 가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가고 있는 지금 하나의 지금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나타나는 거는 경매 양극화가 나타나고, 세 번째가 이제 전세 양극화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세 시장 자체는 저는 매우 위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선진국 시장으로 가야 되니까. 전세 양극화. 여러분들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이제 수순이 있죠. 이거는 이제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주만물의 법칙이에요. 이 순서대로 가는 거는. 아파트, 그 다음 경매 2번, 그 다음 3번 전세 양극화, 4번이 뭡니까? 청약입니다. 청약 시장, 이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그 다음 이 수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서울, 부산이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중에는 절반이 미분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덤탱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 물어가지고 저는 시공사 몇 개 파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받쳐주지가 않는 재개발 재건축에 무턱대고 추진하다가 전부 다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업체들 다 골로 가요. 시공사가 부도났는데 어떻게 돈 받습니까? 그래서 입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 청약의 양극화인데, 분양시장 양극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를 무엇으로 봐냐면 분양성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업성이 아니에요. 분양성. 그래서 지금 아주 저렴한 공공에 있어서의 분양시장처럼 아주 저렴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비싸서 입지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곳들은 이제 완판이 되겠죠. 가격을 아무리 비싼 가격에 분양시장을 내놔도 완판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간에 저렴하고 저가 시장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시장. 그 다음에 고가 시장이 있어요. 그 중간에 샌드위치로 있는 이게 애매한 입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어마어마한 미분양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무턱대고 이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한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리모델링 추진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아니라 분양 세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양성을 보고 있습니다. 분양 이게 과연 완판이 될 건지 미분양이 될 건지 그 지표를 보는 것이 저는 가장 현명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순서는 이겁니다. 아파트 양극화, 그 다음에 경매 양극화, 그 다음 전세 양극화, 맨 마지막에는 본격적으로 청약의 양극화, 분양시장의 양극화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맞박에 잘 새겨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찬바람 부는 청약시장, 미분양 속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게 대구시장. 대구시장의 미분양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한정성이 없습니다. 희소성. 입지의 희소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입지의 희소성이 무엇을 만듭니까? 이것이 바로 분양성을 만듭니다. 분양성. 땅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아파트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희소성이죠. 남들과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그 전에 있어서는 전세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했죠. 현금 돈욕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법인이거나 기업체들이죠. 현금 향상 많죠. 아니면 일부에 지금 집을 한 채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라든가 지금 이제 전세 시장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워낙 애초부터 현금이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는 전세 대출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양극화는 피할 수가 없는 부분 자체가 여기서 이제 발단이 되는 겁니다. 이전부터 우리가 이제 시장의 양극화라는 것들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죠. 그러나 이것을 앞당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물가죠. 물가가 왜 올라가죠? 자,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 처방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금리라는 처방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 대출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월세가 낮죠. 월세가 오히려. 그러니까 전세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좋은 입지에 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는 이 생각 자체를 어떨 때 해야 됩니까? 수요가 견인할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수요가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수요 견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가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이죠. 공급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망에 따라서 공급망의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갈 때는 금리 처방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그러면은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무엇만 잡습니까? 하나만 잡게 돼요. 이게 부동산만 잡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는 거예요. 물가는 잡을 수 없고. 그런데 부동산을 잡았다 칩시다. 아파트를 잡았어요. 집을 이제 가격을 잡았습니다. 안정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집값은 물가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FRB, FOMC도 마찬가지지만 유태인들이 지금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FRB에 결정하는 금리 결정을 하는 FOMC가 그 주인이 누굽니까? 유태인이죠.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금리 올려봐야 물가를 잡히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금리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는 것은 이런 부동산을 싸게 만드는 겁니다. 싸게. 주가도 싸게 만들고 부동산을 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층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일부의 계층들, 그리고 이제 한계,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계죠. 한계 기업, 한계 가정, 한계 부동산, 한계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한계. 그러면은 저렴하게 물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식도 저렴하게 나오고 부동산도 저렴하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의 매물도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싸게 사드리겠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항상 패턴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입니까? 우주만물의 법칙은 이렇게 웨이브를 그리면서 사이클을 만든다.
다 의도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저기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리를 올리는 처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되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그 내년은 더 어렵다죠. 자,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반드시 침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대한민국 시장에 유일하게 있는 전세 시장이죠. 이것을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도 대출 6% 초읽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네. 자, 이것이 이전과 같은 2%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전세 수요는 지속적으로 위축이 되고 월세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타격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의 그것이 바로 주제죠. 영끌이죠, 영끌. 그리고 영끌로 무엇을 합니까? 자, 전세는 지렛대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전세? 네, 네버러지를 쓸 수가 있죠. 지렛대를. 어떻게? 네,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9억의 전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1억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1억만. 그 9억이 뭡니까? 이거를 네버리지를 쓸 수가 있죠. 지렛대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영끌졸들이 할 수 있는 갭 투자의 우리가 기본 교과서입니다. 갭 투자. 그런데 지금 전세라는 것들이 이 메커니즘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갭 투자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월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세를 낮춰야 되겠죠. 전세금을 낮추거나 아니면 반전세로 되게 되는데 그 나머지 부족한 내가 1억 원만 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4억 정도를 충족이 돼요. 5억의 반전세를 놓게 되면은 4억을 충족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부터 애초에 돈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용끌이 되는 겁니다. 용끌이.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갭 투자가 이제는 위축된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부동산 시장은 양적 성장 시대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실력 싸움입니다. 무조건 입지에 따른 실력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질적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질적 성장으로 이제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르고 모든 아파트가 다 내려가는 이러한 양적 성장 시대, 예, 양적 팽창 시대에서 있었던 것들은 갭 투자가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갭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갭 투자에 의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간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똘똘이 양극화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저가 시장과 고가 시장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일본 시장은 17억 배입니다. 17억 배. 그것이 바로 선진국 시장의 부동산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끌족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세 시장이 월세화되니까. 전세 시장이 월세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금리죠, 금리. 네. 월세 넣는 게 싸기 때문에, 월세 받는 게 들어가는 것이 싸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6%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타격을 받는 것은 노도가 이 말이 무엇이죠? 결국에는 네, 모든 것의 양극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전세 시장뿐만이 아니고 또 이게 돌고 돕니다. 이게 네, 이게 이제 뭐 승수, 우리 케인즈에서 말하는 승수이론이라든가 가속도 이론이죠. 네, 돌고 도죠. 선순환이 돌고 돌 수도 있고 악순환이 돌고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집의 양극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경매 양극화. 경매는 강남의 요지 같은 경우는 한강변 이런 거는 플러스 20억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전세 양극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청약시장, 분양시장의 양극화. 이것이 나중에 한 패턴이 돌게 되면은 사이클이 돌게 되면 다시 또다시 돌고 돕니다. 이렇게 계속. 예. 그러면서 양극화의 질이 극도로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제 현금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굴릴 데가 없으니까 삽니다. 계속. 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유태인의 투자 방법이란 겁니다. 네, 유태인이 가지고 있는 FRB, 사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은 사기업을 이용해서 금리를 억지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금리와 아무 연관이 없는데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자산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부동산 시장도 자산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 메리트가 생기게 됩니다. 가격 메리트. 예. 자, 모든 자산은 결국에 우상향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결국엔 우상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화폐 가치가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것이 언제냐? 그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켓 타임이죠. 마켓 타임.
내가 100이라는 가격에 사는 거하고 1000이라는 가격에 사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주식을 100만 원에 즉 한 주를 100만 원에 사느냐 아니면 주식을 한 주에 1000만 원 사느냐 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다? 자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핵심이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